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증시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2차 전지들이 빠져나가면서 2% 넘게 나갔는데 네. 우선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증시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글로벌 또 빅 이벤트 이후에 또 수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 예. 또 이슈도 찌질찌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미증시를 놓고 보면 다소 혼조의 흐름을 한 주간 보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 중국도 그랬지만은 미국도 CPI라든지 PPI 같은 인플레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비교적.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했지만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금리는 이미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아직 안정이 좀 덜 되고 있는 지방은행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또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이런 것들이 지금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난 한 주가 그랬고 이제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호재성 재료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은 아니지만은 빅테크주의 강세는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은 괜찮았고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을 놓고 보더라도 경기 민감 섹터, 원자재, 에너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하락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혼조 과정 속에서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인 것은 그나마 이제 빅테크주들이 강세를 보인 건데 구글을 놓고 보면 바드 출시가 이번에 또 정식은 아니지만은 시험 테스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능이 꽤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바드의 영향도 있고 해서 구글이 한 11% 지난주에 급등을 좀 보였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가 강한 어떤 온라인 사업이 강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투자에 대한 좋은 의견을 받아서 한 4% 급등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대형주가 좀 견조하게 흘러가면서 그나마 지수를 받쳐주는 반면에 나머지 자원 종목들은 그렇게 재미는 크게 없었다. 미국 증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도 그랬지만 최근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급적 요인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동안 강세였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만 최고 33%가 올라갔는데 지금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17%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앞서갔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약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코스닥이 33%에서 내려와서 21%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코스닥의 약세,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역시 2차 전지의 약세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 2차 전지 역시 개인 수급이 약해지니까 상당히 2차 전지의 약세 같은 경우는 예견된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한 주간 엔터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낙폭이 그동안 컸었던 로봇 섹터가 또 이슈를 가지면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또 올라온 흐름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놓고 보면 지난주에도 차익 매물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시장이었다. 거기다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바지 다 왔는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상당히 쇼킹한 하락세를 험악한 급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던 한 주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 간단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표를 통해서 체크해보시죠. 자, 우선 현지 시간 15일 월요일에는 미국의 5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와 함께 리사쿡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16일에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와 함께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가 나오고요. 17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3개국을 순방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한편 18일에는 미국의 4월 기존주택 판매와 함께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가 발표되고 19일에는 G7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21일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의 핵심 이벤트 어떤 걸 꼽으면 좋을까요? 네,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집니다만은 금리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역시 경제 지표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주에 중국 관련 경제 지표에 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좀 불안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 그렇죠. 지난주에도
중국 경기 관련 지표들이 그나마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았다는 흐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 위안화 약세, 외국인 매물 출회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도 좀 주춤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경기 관련해서 중국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요한 것은 또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초반부터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협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정상으로 보면 G7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19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고 또 3개국 순방이 함께 있기 때문에 17일부터 그 순방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주 초반에 월, 화수 정도 해서 그 정도 구간에 어떤 큰 진척이 없다 그러면은 시장은 이번 주에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뭐 결과를 떠나서 일단 그 경과가 어떻게 흘러가야 돼서 그게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하나 이벤트를 놓고 보면 중국 유라시아 특사가 15일부터 예.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5개국 순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협상 소식이 있을지 이것도 아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중국의 경제 지표, 미국의 부채 협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순방. 자, 이게 가장 큰 일정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주간 전망은 어떻게 보시죠? 네, 뭐 누가 보더라도 흐리멍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 예. 경기 또 우리 국내적으로 수급이 중요하죠. 금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금리의 영향력은 지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6월 금리가 FOMC 회의에서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거의 한 8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동결로 계속 갈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있을지 요건 좀 뒤에 일이지만은 어쨌든 동결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역시 중요한 것은 경기와 관련된 것인데 여전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추이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2021년에 피크를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우리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숫자가 나오면 확장 국면이다. 괜찮다는 거죠. 반면에 50 아래로 숫자가 나오면은 경기 수축 국면이다.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7.1인데 물론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꿈틀 합니다만은 미국의 경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특히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IT도 수출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중요한 지표로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구리 가격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닥터 커프라는 우리 흔히 그런 말씀을 예,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 같은 경우가 산업재로서 중요합니다.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가 많이 쓰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의 경우는 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2020년부터 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놓고 보면 2022년에 한번 레벨 다운이 됩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그 예. 흐름이 지금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 흐름에서 평범한 A과 같은 방향으로 갇힌 흐름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B와 같은 채널 상단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C의 방향으로 채널이 무너질 것인가 가격이 여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경기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판단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구리 가격 이런 걸 보면서 체크하는 게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결론적으로 2023년 초반에 이어졌던 초강세 흐름 우리 증시 이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수급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강한 모멘텀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시장은 여전히 조금 소강 상태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이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 아직 별다른 성과 없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계속 뭐 리스크로 발전하지 않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그 우리 예전 기억, 10년 훨씬 전의 기억,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 위기 지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2011년에
이 같은 이슈 때문에 대폭락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수만 2011년에 마이너스 26% 폭락이니까 예. 거의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때에 버금가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 상황이 생생한데 뭐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그 폭락장에 제가 그 당시에 수익률 대회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전 지금도 생생해요. 그 기억이.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가 깔끔하게 빠르게 해결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예. 항상 끝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과 지금 공화당이 한창 씨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론 공통적인 생각은 있으면 똑같습니다. 뭐냐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자는 데는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의 지출을 삭감하고 정액하자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출을 지금 삭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하원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고 이걸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한 6월 초 정도면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정치권들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극적으로 타결하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를 좀 미리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 예. 사실 부채 한도 상향 어떤 협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변동성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포트폴리오,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채 상향, 한도 상향 같은 경우 이런 게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롱통하게 보면 결국은 시장보다는 종목이고 또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데 더 신경 쓰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 전망에서 얘기했던 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 금리, 경기, 수급입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을 당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 첫 번째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동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약화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지금 빅테크 주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분위기 때문에 빅테크 주가 강세인데 제가 보기엔 빅테크 주라기보다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현재 어떤 종목들이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아까 구글도 보셨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는 모두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강세를 보인다. 이건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내로 돌아본다 그러면은 엔터라든지 2차 전지, 방산, 헬스케어 같은 섹터가 되겠는데 2차 전지는 수급상 단기적으로 조금 불리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경기와 관련된 판단은 경제 지표와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할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경기 민감 섹터 종목들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놓고 보면 개인 수급이 되겠는데 우리 개인 수급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했던 섹터 종목들은 경계를 게 좋다. 우리 고객 예탁금을 당장 놓고 보면 추이가 이렇습니다. 고객 예탁금 추이가 우리 2020년도에 30조에서 그 이듬해 77조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43조까지 감소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게 43조에서 54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이 수급이 2차 전지와 테마주를 돌렸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가? 54조에서 50조까지 떨어져 있어요. 4조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힘을 잃었고 테마주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 뉴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CFD 관련 계좌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용투자 같은 경우는 또 막아놓은 상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올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계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돈이 막히다 보니까 미수거래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미수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단기 매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단기적인 수급 흐름을 쫓는 것은 조금 경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수가 뭐 폭락이든 아니면 급락이든 뭐 조정이든 이런 구간에서는 모든 우량주와 잡주들 다 빠집니다. 다만 이 구간이 지나가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잡주 같은 경우는 멈춰 있겠지만은 우량주들은 수급이 몰리면서 2배, 3배의 급등이 나오죠.
우량주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현재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현금은 자산 보유 유무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느냐. 이미 실적 발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검증이 다 그렇죠. 됐잖아요.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개가 갖춰지면 그 종목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량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시든지, 그게 할 자신이 없으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것도 차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은의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